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 손혜영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봉을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정책에 관한 현황, 그리고 과제 및 도봉구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포럼의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떻게 조금 말씀을 드릴까,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한 꼭지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할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정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각 현장에서 이제 장애 유형별 이슈나 또 현재의 상황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에서 나온 지 굉장히 오래돼서요, 많이 떨리고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이후에 혹시 이곳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좀 깊이 있는 포럼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집에 가시는 길을 보면요, 저희 청년위원회 분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보드판이 밖에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좀 투표를 해주셔서 더 이제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포럼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장애인 정책이 네, 사실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게 계속 PPT가 조금 꺼지는데 선을 밑에 밟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부해드린 이 자료가 조금 이제 글씨가 이제 깨지거나 조금 작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앞쪽에 이제 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배부해 드린 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장애인 정책이 이제 국가 중심의 정책들에 의해서 실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을 수립해서 독립적으로 정책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국가 정책의 그 기조에 맞춰서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정책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정과제 47번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바탕으로 개인 예산제 도입을 비롯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겠다. 또 발달장애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이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겠다. 또 소득 고용과 관련된 장애 특성을 감안한 적합 직무 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를 확충하겠다. 라는 국정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나 건강 쪽을 보면 이제 건강권 보장이랑 건강 주치 활성화의 부분도 보이고요. 주거 편의시설 지원과 BF 인증제 운영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동거리 관련해서는 장콜 법정 대수를 상향하고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는 등의 이동권 증진 등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정부가 주요 추진과제로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좀 더 세분화된 추진과제로 삼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 몇 가지만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예산제도는 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예산제도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의 권한 강화와 재정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영국이나 독일, 또 뭐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이제 복지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는 국가에서 거의 다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급여를 할당하고 자기 주도적 이용을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재정 지원 방식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 개별 유연화와 이용자 주도성을 마련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개인 예산제의 그 자원 할당이 그 자원 예산은 이제 공공이 담당을 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이제 판매자인 다양한 층위에서 민간과 분담을 함으로써 돌봄에 관여하는 주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확대되고 또 지금은 탈시설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거주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도 유용하다라고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개인 예산제도 도입이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한국과 같이 장애인 복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재정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이 개인 예산제 도입이 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되냐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고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모델을 따라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4개의 시군구 김포, 예산, 세종, 마포 이렇게 4개의 시군구에서 6개월 동안 총 86명이 참여한 모델이 있었는데 이 해당 사업 모델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별로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급여 유연한 모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활동 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이제 간호사나 이런 특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 이렇게 2가지의 모델로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예산제 사업이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 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혜연 의원님이 지적을 굉장히 세게 하셨어요. 그 지적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모의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34명,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중도 포기를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사도 전락을 했다. 이제 뭐 홍삼이나 유산균 이런 것들을 그냥 구입하는 데 그치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한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올해 이제 다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7월부터 시작을 했죠. 8개 지자체에서 한 2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확장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어제자 기사에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기초지자체 8곳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활동지원 수급자 중에 5%만을 모의사업으로 하는 게 과연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장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라는 비판이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 2026년에 바로 본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연구하셨던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한나 연구원위원회 이제 제언을 좀 따르면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예산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망으로 구성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우선돼야 된다. 계획의 수립, 이용 지원, 자원 연계 등이 이렇게 조력자의 전문적 역량과 관점 그리고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기관이 이것을 좀 자원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참여자랑 가족에 대한 참여자 주도성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은 이게 굉장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애 서비스 환경의 확대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하는 환경적 요건과 참여자와 가족의 이해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네, 개인 예산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는 관심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 돌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인구가 2024년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 장애인 인구가 약 한 260만 정도 되는데 혹시 발달장애인 인구 9%? 조금만 더 쓰시면 10% 정답. 네, 9.9% 정도 이제 발달장애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만 3천 명
정도로 저희 발달장애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평일 주된 활동들은 여러분들 짐작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TV 보기나 휴식하기, 스마트폰, 컴퓨터 하기 등으로 이제 대부분 조사가 좀 됐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참여 부족으로 이어져서 도전 행동, 뭐 어려운 행동으로 진전되기도 하고 사회적 배제를 조금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 도전 행동들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보호자, 특히 가족분들의 이 만성정신 스트레스랑 신체 정신적 건강의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알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가동하라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요청이 있었고,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장애인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한테 1:1 맞춤형 낙활동 또는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이어서 살펴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운영 모형을 같이 보면요, 단순히 도전행동의 소거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목표를 좀 지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를 통한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중증 발달장애 이 돌봄 사업조차도 2024년 시행을 하면서 많은 쟁점과 우려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통합돌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이제 과제를 좀 정했는데요. 앞에 좀 잘 보이시나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의 개별 또는 주간의 그룹으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된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됐지만 이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예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훈련, 또 취미활동, 자립생활, 행동지원, 가족지원 등으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만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랑 서비스 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여러 전달체계를 통해서 조금 파편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자체 내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건이 된다면 따로 좀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사한 서비스들이 여러 형태의 기관들에게 제공이 되면서 질적 담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이 파편화된 서비스 재구조화에 어떤 의미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범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통상 시범 사업 후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 바로 본 사업으로 시작된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광주에서 융합돌봄 모델이 24시간 1:1로 한번 시범 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유형에 대한 모의 사업이 전혀 없었고 이것과 없었고 지금 그냥 시행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연구하셨던 전북대 김미옥 교수님이 보건복지 포럼을 통해서 정리하신 글을 좀 참고해 보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도전행동, 어려운 행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경험치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인력 선순환을 위한 교육체계 또 인적관리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지금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업의 관점 자체가 사람 중심적, 그리고 이 통합 돌봄이 단순한 의료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 주기 동안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또 인파워먼트 관점에서 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의 강도를 좀 높여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안에 살 수 있는 자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 통합돌봄이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이 장애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일상 활동을 유급 보조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 이활지제에 대한 논의가 2006년도에 시작돼서 2010년 12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활동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이활지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장애인 예산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활지제가 2011년 그 도입 당시에 밑에 보시면 이제 1928억 수준에서 2024년 현재 보시면 2조 2846억 수준으로 약 12배가 증가한 추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는 장애인 활지제가 양적으로 확대를 이루고 있다는 가시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만큼의 확대를 했냐 라는 것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사항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활동지원제도 이용자가 전체 장애인 인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장애인 인구가 약 한 2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 4.3%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조사가 나타났고요. 2020년에도 장애인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2.1%라 대답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활동지원제 4.3%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 활동지원제도 정책 대상자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인데, 이 65세 미만 장애인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에도 활지제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의 규모가 규모에 비해서 한 9% 정도밖에는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활지제 운영에 관해서도 활동지원사 교육 양성체계 품질 문의가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활동지원사의 그 임금이나 처우가 이제 노동 조건 같은 경우가 타 돌봄제도의 대상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이같이 이 활지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구매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선택권이 그렇게 강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장애인 정책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정책의 쟁점 사항들이 사실 예산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애 예산을 조금 살펴보면 2024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5조 13억 원 규모로 2013년에 비해서 10.1% 증액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13.7%인 것에 비해서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이제 평균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이렇게 증가한 것도 한 15.5%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를 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복지 예산에서 2021년도에 이제 4%를 넘겼는데 2024년도에도
여전히 4.1%밖에 넘지 않아서 예산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 정책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 예산을 좀 살펴보면 이 정부가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 강화를 이 목표로 내세우고 지금 현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소득 보장 예산만 보면 2023년에 비해서 장애인 연금이 1.4%가 삭감이 되었고, 또 장애인 수당도 4.9%나 삭감된 상황입니다. 장애인 연금제도가 이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장애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하고 또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급료로 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예산인데요. 이 수급자 규모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에도 말하기는 이제 수급자 감소 때문에 감액이 됐다라고 하지만 5%나 감액이 됐다는 건 정확한 수급자 감소를 측정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정부가 지향하는 그 약자 복지 취지를 봤을 때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라는 것 자체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예산을 감액하는 게 정책 목표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정책, 윤석열 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정책들, 개인 예산제 도입이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것에서는 굉장히 조금 증가한 것들을 보입니다. 예산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표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예산제 도입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8개 곳밖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예산의 실효성이 있냐라는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바입니다. 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예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14.7%로 증액이 된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이제 좀 논의된 것 같이 이 활지제 관련된 양성 체계나 노동조건 처우 이런 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한계가 있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이 10.5%나 이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정책 자체가 탈시설로 가고 있는 패러다임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감축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장애인 탈시설 관련된 부분이 아직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정책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의 예산이나 삭감하는 게 장애인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장애인 시설 중에서는 이제 뭐 의료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또 주간보호시설 이제 특히나 중증의 또 발달장애인들 지역사회 안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예산도 지금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14.5%나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예산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가공약 사항이랑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그리고 이제 약자복지 많이 들어보셨죠? 약자복지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는 정부가 이 공약에 맞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을 빼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개인 예산제 도입 뭐 이런 거가 조금 증가되었지만 이게 그냥 실효성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정책공약과 그에 따른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한 걸로 조금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조금 궁금하고 가장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도봉구 장애인 정책의 현실 그리고 제언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듣고 그 이후에 각 장애인 단체별로 현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도봉구 유일한 장애인복지관 우리 관장님 이상록 관장님 모아주셔서 우리 도봉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상록입니다. 사실 네, 박수. 네. 예전에 온라인으로 포럼 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서졌어요. 온라인으로 포럼 할 때 참가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도 몰랐고 되게 다양한 단체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걸 보고 준비를 더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확 들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도봉구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되고 또 정책적인 과제가 돼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익숙한 부분이시긴 한데 간단하게 우리 도봉구 장애인과 관련된 현황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도봉구 장애인 인구가 전체 도봉 구민이 30만 5,400명인데 장애인 인구가 15,280명. 이게 이제 원래 저희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6월 기준인데 한 5%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퍼센테지가 조금씩 높아지는데요. 저희가 복지관이 개관하기 저희가 2017년에 복지관이 개관했는데 2016년도 말에 인구를 조사했었는데 그때 도봉구 인구가 34만 8,220명이었고요. 그때 장애인 인구가 15,0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였는데 지금 도봉구는 계속해서 장애인 인구가 줄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봉구의 구민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좀 늘어나는 거. 예전에는 4.3%, 2021년도에 했을 때 4.6%였었는데 2024년 지금 현재는 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전체 이제 25개구 자치구 중에 서울시 장애인 인구는 38만 9,795명인데 그 서울시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저희 도봉구는 한 5% 정도 차지하고요. 그 인구들 이렇게 쭉 보면 인구 구성이 도봉구가 인구가 많은 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14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등이에요. 그러니까 15,000명이 있는 게 14등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장애인 인구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되게 많은 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곳 강서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원구 이런데 거기는 2만 명이 넘거든요.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도봉구는 15,000명 정도이긴 하지만 인구의 5%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많은 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 이제 사실은 지장애인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저희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지금은 41.5%지만 여기로 보면 그때 7,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로 보면 지금 6,2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한 50% 가까운 지체장애인 분이 지금 한 41.5%. 근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장애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각장애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 4%, 주로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 장애인 유형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도 봤었을 때 발달장애인 유형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까 전에 이제 부모 회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아직 미등록된 발달장애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저희 조사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구의 권역별로 장애 인구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막 찾아봤더니 2022년도 말 자료가 최근 자료더라고요. 2023년 이제 자료 이렇게 통계 영감을 보면 나오는데 도봉동 방학동 권역이 한 6,700명 정도, 그 다음에 쌍문동 창동 권역이 8,6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동이 이제 창동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학동이고 쌍문동, 이렇게 도봉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권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저희는 4개로 그러면 도봉, 뭐 방학, 쌍문, 창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2개로 끊으면 이제 도봉, 방학동은 이렇게 같이 묶이고 그 다음에 창동, 쌍문동이 같이 묶이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창동, 쌍문동 쪽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으신데 보면 근데 시설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시설은 또 도봉 방학동 쪽에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주요 장애인 단체를 보면 4개의 장애인 단체와 이제 자립생활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어떻게 보면 2가지가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장애인 단체로서의, 그러니까 운동하는 장애인 단체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게 2개 같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단체의 기능이 원래 운동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단체 쪽에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애 아동 재활 치료 기관이 13곳, 그 다음에 그 활동 지원 그 서비스 지원 기관이 8곳,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이 6곳, 직업 재활 시설이 3곳, 그리고 이제 저희 복지관 하나 이렇게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 보시면 거주시설 1곳,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11곳, 10곳, 예전에는 11곳이었는데 지금 10곳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있고, 도서학교, 뭐 수호통역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조금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어떨 걸까,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어떤 걸까 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지역사회 돌봄이 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일단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도봉구 복지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2,000명 정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조사를 했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도봉구 지역에서 필요할까, 그리고 어떤 그 내용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왔던 게 돌봄에 대한 지원입니다. 돌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제일 1순위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5%, 그 다음에 2순위가 보호 및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12.1%, 생계 지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이게 이제 돌봄에 대한 지원입니다. 돌봄, 그러니까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적으로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요거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2개의 그룹을 좀 나눠갖고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장애가 없는 분들 한 450명 정도 장애인 분들이 같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 똑같이 이제 요게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카이다성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두 그룹이 생각하는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이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비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돌봄 지원이었습니다. 물론 앞에는 9% 이렇게 이 정도 되고 장애인 분들은 3.6% 합쳐갖고 38.3%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우선 과제로 도봉구 구민들, 이게 장애인분이든지 장애인분이 아니든지 다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여기 좀 다른 부분들이 그게 이제 2번이 사실은 원래 보호 및 안전이었는데 장애인분들은
생계 지원에 대한 부분들, 또 이거 완전히 좀 역전되는 거는 장애인분들은 거주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을 좀 많이 높게 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계, 거주, 보통 생계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그 전체 응답할 때 많이 안 나오는데 장애인분들 좀 더 높게 나오셨고, 그다음 주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높게 나오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다.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제 심각하고 시급하고 이 두 가지 그 기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좀 되게 높게 나온 부분도 사실 결국은 사회적 약자 돌봄에 대한 지원 부족,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약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하면서도 그 다음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기 이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요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교통 문제 뭐 이런 거는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들 보면 일단은 사회적 약자 돌봄 및 지원 부족,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의 부족, 공동체 의식 부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대두돼야 될 부분인데,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이 합쳐보면 사회적 약자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주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돌봄인데,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조금 접근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결정적인 시기, 두 번째는 지역사회 돌봄. 그러니까 전생의 주기를 쭉 다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요. 가상으로 그려본 겁니다. 가상으로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곡선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장애 자녀의 나이입니다. 장애 자녀의 나이. 자녀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능력입니다. 능력이 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의 돌봄 역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곡선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 필요에 대한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려보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넣은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그려지냐면, 부모의 돌봄 역량이 못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장애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이렇게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부모님의 역량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경험들이 되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100이라고 치면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한 5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역량을 키워가는 시기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학령기 들어갈 때까지 조금씩 키워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돌봄에 대한 욕구들도 이제 점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게. 근데 지금 이제 비는 구간이 요구 구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 그러니까 사회가 집중적으로 돌봄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 구간을 규정해보라고 하면, 물론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힘들죠. 아이들 돌보고 하는 데 되게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 요 시기,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들어가시잖아요. 장애 자녀들이 예를 들면 보통의 장애들은 30대 이상 되면 자립해가지고 먹고 살고 부모님들을 부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 잘 지내지만, 또 그리고 30대, 40대까지는 뭐 복지관이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기관이 되게 많은데,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70대, 자녀들 40대, 부모님들 80대, 자녀들 50대가 되었을 때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기 노화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더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지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한 20, 30대는 피크에 올라가셔요. 역량이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한 30, 40대 되는 그 시간에 급격하게 확 떨어집니다. 부모님들의 역량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부모님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부모님들이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요 지점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야기하면 요 두 시기.
물론 여기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서비스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금 많이 없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0대 이상, 40대, 50대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뭐냐? 활동 지원 서비스밖에 없는 거예요. 활동 지원 서비스 가지고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복지관에도 가면 그러니까 50대 오면 아유 젊은 친구들 해야 되니까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 시기가 이제 이렇게 비는 시기인 거죠. 물론 중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없는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 그 두 시기라고 좀 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좀 필요한 게 도봉형 영유아 조기 개입 체계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지역 중심으로 재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전문가가 와 계세요. 저기 이호철 팀장님 와 계신데 실제로 그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들인데 여하튼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1세에서 5세 장애인 인구가 47명이에요. 47명인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친구 저희가 이제 개입하는 내병변의 중복 장애인 친구들, 그 다음에 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인 시기에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등록한 친구 만 5세 이하의 그 장애인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등록한 친구도 있지만 등록 안 한 친구들도 더 많아요. 저희 복지관에 2023년도 8월달 현재 죄송합니다. 보면 등록 안 한 그 영유아기에 있는 친구들이 34명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등록 장애 영유아,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조사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뭐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발달센터 이렇게 조사했는데 몇 명 조사했냐면 91명 조사했어요. 그 중에 5세, 6세 빼면 그래도 60,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인원은 17명인데 미등록한 친구들이 실제로는 60명, 70명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몇 배가 더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등록하지 않은 발달 지연의 영유아 아동이 훨씬 많은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 필요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기에 이제 실태조사 하면서 나왔던 결론이 장애인의 조기 발굴 및 조기 개입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관한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검사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3세가 되면 무조건 다 같이 해서 좀 조기에 빨리 발굴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발굴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되게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지원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원받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재활난민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재활난민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막 찾아가지고 여기 좋다 그러면 가고 저기 이렇게 줄을 쫙 쓰는데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다학제적인 접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컨설팅 없이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항상 치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지 않고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통합 돌봄이라든지 재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붙어서 초기에 컨설팅을 해주고 개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만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님들하고 만나는 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조 모임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뇌병변 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 뇌병변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회가정 지원 활동해가지고 이런 틀로 구성을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발달 지원은 이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어릴 때 발견되는 장애의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발달장애인 분들이실 텐데, 이럴 때 도봉구가 어느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화해서 도봉형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몇 명 안 되니까 예산 별로 안 들여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이게 서비스가 비는 구간이 영유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노력 많이 하시지만 같이 붙어서 관, 민,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붙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모님들하고, 발달 지연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진 가지고 토론하는 걸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의 도움, 이렇게 발달 지연의 부모님들을 도움 주는 것들이 갔었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탈출구 같다, 조금만 도와줘도 탈출구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 같은 일상의 탈출구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하고 밥 한 번 먹는 것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 여기는 이제 자녀가 셋인데 발달장애인 친구 1명,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1명 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2명, 3명이 붙어야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전쟁 같은 밥상인 거예요. 근데 도움을 줬었을 때는 그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 밥상이 지금 이제 그냥 도움을 안 받을 때 억지로 밥을 먹이는 밥상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밥상이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요리로 됐대요. 그러니까 닭 백숙을 하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 예전에는 그렇게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트로 하는 요런 거 먹어도 아이들 밥 먹이는데 전쟁인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전쟁 같은 식사 시간이라고 붙였는데 요 롤빵 하나 먹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해주고, 그러면 요 1시간 돌보는 기간 동안에 그 아이 또래보다 한두 살 많은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학교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되게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돌보는 거를. 뭐 물론 우리 비장애 자녀들을 돌보는 때도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어머니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전쟁 이렇게 얘기하셨고, 연예인 스케줄이다, 치료, 뭐 어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장애 형제자매들한테 미안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시선들도 너무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면서 가족들까지 돌볼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장애 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요 시기 부모님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 장애 자녀의 고령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고령화, 이 부분에 같이 겹치는 부분들인데요. 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은 고령화 이야기하면 뭐 초고령화 이하 20% 이상이 초고령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인구의 18.2%,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18.2%인데요.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하느냐면요. 2023년도에 전체 장애인 인구 중에 기준의 54.3%가 65세예요. 장애인 인구의 64.3%예요. 도봉구는 54.3%, 도봉구는 57.2%,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시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죠. 이게 이제 좀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장애인이면서 쭉 지내시다가 고령이 되신 분이 있고, 고령이어서 장애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죠. 점점 많아지시는 건데, 여하튼 고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한 접근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과 2020년 장애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책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씻지 못했는데 몇 가지만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보시면 네, 잘 안 보시나요?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장애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건 점점 낮아지는데요.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복지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받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점 낮아지세요. 발달장애인 더 낮고요. 발달장애인들도 확 떨어지죠. 발달장애인들은 50대, 60대면 확 더 떨어지죠. 일반 장애인들보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그런데 욕구는 점점 이 욕구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점점 계속해서 더 욕구는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욕구는 올라가는데 서비스는 점점 더 없거나 경험한 횟수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는 구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스스로 하는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지원해주는 사람의 유형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시척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돌보는 경우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폐성 장애인의 76.3%, 지적장애인의 66.4%, 뇌전증 장애인 52.9%, 정신장애인 45.1%. 이 정도 수준에서는 부모님들이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 자녀가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님들도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역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장애인분들이 고령화되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어지고 욕구는 높아진다. 거기서 발생한다. 이랬는데 그게 한 가지 더 변수가 더 가는 게 부모님이 돌봐야 되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그 다음에 뇌전증 장애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고령화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80대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장애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령이 되면서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어려움, 그러니까 부모님 돌보는 부모님들이 어려움, 이게 두 개가 겹쳐지면 어려운 경우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거예요. 두 분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봄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의사결정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지원들이나 접근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인 거죠. 본인이 결정하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점점 더 어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서비스 아이들 50대 이렇게 장애 자녀들 50대 됐는데 어떤 기관을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본인들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집에 TV 보고 잘 있으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경우인 거죠. 그때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싸우든지 그 사회복지기관 가가지고 넣어줘, 우리 아예 안 넣어주면 안 돼, 뭐 멱살도 잡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40대, 50대로 가는 우리 자녀들 보시기에 부모님들이 70대, 80대 보통은 뭐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 보장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돌봄 보장,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까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제일 이제 하위에 있는 부분들이 건강, 돌봄,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봄에 대한 부분들,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커진 겁니다. 근데 그거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는 방향성이 3개입니다. 하나는 헬시 에이징, 두 번째는 액티브 에이징, 세 번째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친숙한 환경에서 노후. 이건데 이게 보통 우리 노인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령 장애인 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거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저희는 이제 건강한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 역동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속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 하나, 그래서 건강, 돌봄,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활동 참여, 멤버십, 그룹으로 이렇게 같은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 가족 지원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연대해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별 맞춤 서비스라든지 지원 체계를 갖춰서 요게 정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거주나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체계를 지역 차원에서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과제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조기 개입, 여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근데 그때 설문조사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을 돌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린 적이 있나요?의 응답이 60%입니다. 59.8%. 네, 이 정도로 이제 되게 힘든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인데, 또 그런 부분들 중에 또 집중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운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증 발달장애인 지금 통합돌봄에 나오는 체중증 장애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 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이런 건데, 요런 아주 어려운 행동을 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요 시기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로 보면 영유아, 고령 장애인 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 특성과 어려움, 이게 돌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려움 강도로 보면 체중증 발달 장애인, 특히 이제 어려운 행동을 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돌봄을 좀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금은 광역 차원에서 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주셨지만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광주형 모델로 가지고 24시간 통합돌봄, 서울시에 있는 챌린지 모델 가지고 1:1 통합, 그 다음에 주간활동 서비스 모형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모형, 이 세 가지 모델을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다 예를 들면 도봉구에 다 있으면 조금 이제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서비스가 잘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가냐면 광역이나 그 구간을 끊어서 가요. 그러면 도봉구에 있는 사람이 저기 어디 뭐 광진구에 가든지 이러면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치구별로 만들어야 될 그런 기준들 좀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계속 하는데, 이제 여력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역에서 구분해가지고 권역으로 나누는. 그 이제 사실은 자치구가 사실 생활 권역이잖아요. 사실은 생활 권역이라 해도 자치구 안에서도 힘든 거죠. 힘든 건데 여하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도봉구는 이제 어려운 행동을 하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지원 체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고,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아직도 없고, 그건 이제 장애인 복지관 이제 관장으로서 아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두 개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24시간 돌봄이라든지 1:1 통합 돌봄이라든지 주간 활동으로 가는 통합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원래는 저희 서울시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 복지관들 전환해가지고 그걸 갔는데 한 3군데 정도가 드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신청했더니 이번에는 신청 안 받아요 이렇게 해갖고 뺐는데,
세 군데 정도 빠져가지고 이제 신청해서 저희 1차로 신청했는데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대1 통합 돌봄한 4명 정도 돌봄할 수 있는 어려운. 그래서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를 가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합 돌봄을 할 수 없으니까 체중증 어려운 행동을 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발달 평교에 어려운 행동을 하는 친구들, 주간 보호에 어려운 행동을 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붙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부모님들과 같이 고민하는 컨설팅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는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하나, 하나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하나. 그거를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아주 깊게 전문가들이 붙는 부분들을 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역할 분담을 하는 부분들. 이런 체제를 만드는, 요 체계는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요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쌓이면 컨설팅이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임상에 대한 경력, 김효 교수님 이제 그거 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임상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서비스 자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고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경력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 차원에서 되게 훈련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만들면 의미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막 결정적인 시기 3가지, 영유아기, 그 다음에 고령 시기, 그 다음에 체중증 장애,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그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는 지원 체계를 도봉구는 좀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량도 키우고 좀 집중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또 한 가지는 이게 결정적인 시기고요. 두 번째는 지역 내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보통의 일상의 삶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 지역에서 다양한 이웃들과 같이 가는 부분들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인들과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적인 관계망, 연결시키는 관계망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다 해석을 못하는데, 장애인이 어디에 사느냐 물어보면 지역사회에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역사회를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가 리얼월드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리얼월드에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은 어디서 사느냐면 서비스랜드에 산다는 거예요. 서비스랜드에. 지역 안에 분명히 있는데 장애인의 삶은 뭐 특수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복지관을 가거나 수영을 하더라도 특수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장애인 대학을 가더라도 특별한 코스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 한다는 게, 이거 우리나라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맞아요, 우리는 서비스랜드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서비스랜드는 분명히 지역사회 안에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갈까? 요 보이지 않는,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격리되는, 이거를 어떻게 지역사회 안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할까? 이게 연계시키는 부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계,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지점들이라는 거죠. 그게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계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4개의 관계망을 그리는데, 제일 안에 있는 부분들은 부모님,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가까운 사람, 세 번째는 이제 그 협력적인 관계를 만나는 사람, 네 번째는 서비스 관계망인데, 이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장애인이 있는데 가족만 있고 나머지는 서비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가 끊어지면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저희 서비스 가려고 해도 서비스 가면 안 된대요. 코로나 감염된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외로운 상황을 표현해 준 거죠.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친구라든지 예를 들면 합창단이라든지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뭔가 이렇게 그게 회원이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관계망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깊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관계망을 좀 넓혀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 서로 같이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역동적인 마을살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역마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역동적인 마을살이를 좀 줄여서 역마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긴 한데 역마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역동적인 마을살이를 좀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드는데, 이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족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족뿐만 아니고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걸 같이
묶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하는 활동으로 묶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지지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대1로 장애인분들하고 만나서 지역사회 활동하는 걸 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룹으로 활동하는 걸 선이라고 표현하고, 면은 지역사회 아젠다로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다양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룹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라 관계망으로 찍어지는 부분들,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분들로 가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곳이 많아지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데, 우리 이제 우리 동네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통 문제, 대중교통의 배차 부족, 이거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다르게 장애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그 이동권 및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도봉구에서 모두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AAC 같이 편안하게 이제 장애인 친구들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아픈데 우리 친구들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그냥 무조건 아파 이야기하는데, 어디 아픈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해서 누구나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발달장애인들이 다녀보고 이렇게 좋은 곳 어디 가보고 어디 갔더니 좋더라. 이게 친구들이 직접 그린 거거든요. 여기 가면 친절하다, 여기 가면 불친절하다. 자기네들끼리 지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시야권역 내 장애인 복지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시급한 문제, 교통 문제잖아요. 장애인분들한테 교통 문제는 가까워야지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 막 했더니 쌍문동에 사시는 어머니 가려고 해도 애 둘 들썩고 어디 나왔고 마을버스 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갈아타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엄두를 못 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거보다 더 이제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는데, 웬만한 건 포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접근성이나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요즘 직장들도 보면 직주 근접이라 해가지고 직장과 주택이 근접해야지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분들은 이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너무 멀리 나와야 되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동, 쌍문동 낮아요. 이용하는 것도, 이용 경험도 도봉동은 높아요. 근데 이제 쌍문동하고 비교해보면 도봉동 주민의 이용 경험은 31.4%인데 쌍문동은 7.4%래요. 이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는 접근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활동할 때는 창동, 쌍문동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오니까 도봉동, 방학동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사실은 창동, 쌍문동이 장애인분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용은 더 어려우신 거죠. 복지관이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시야권역 내 장애인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좀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 성인들이 차별을 넘어서 서로에게 당당한 나, 자기 자신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많아지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포토보이스라는 걸 했어요. 사진을 찍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되게 재밌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자조모임 전에 사진인데요. 뭐냐면 복지관에 계단을 찍었어요. 계단을 찍었는데 자조모임 참여 전은 이런 모습이었대요. 사람들 만나면 계단이었대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조언자. 그 다음에 자조모임 만나고 자기네들끼리 만났을 때는 경사로를 찍었어요. 평평한 경사를 찍었는데 제목이 이해심이에요. 왜 조언자냐 이렇게 했더니, 대표적으로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하면 꼭 잔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어서 계단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 만나면 서로 이해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단으로 비장애인들하고 만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비장애인 위주에서는 애기 어렸을 때 취급하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처럼 자기를 발달장애인이 성인인데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애기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단계가 낮은 사람. 근데 자조 모임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성인 대접 받는 게 문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성인으로 대접해 주느냐 의미 있게 생각해 주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나를 대상화되게 시키는 체계하고 그다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직장과도 비교하고요. 나달등 프로그램도 얘기하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소업이래요. 자조 모임은 되게 많이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회의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이게 장애 정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구분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면 이제 참가자이고 이런데 여기는 동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그 프로그램 참가하면 서로 연락 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연락 오는 것도 프로그램 참가하면 센터에서 문자를 주고요. 여기 모임은 카톡방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들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많이 경험하게 하는 부분, 특히 발달장애인들에게 많이 경험하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여가지고 다른 데 가는데 같이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면 시간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녁 시간에 어디 가잖아요. 같이 경험하는데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하면서 야간에 자기네들끼리 가는 게 처음이었나 봐요. 야간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애가 뭐라고 했냐면 신세계예요, 신세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부모님들의 눈치를 안 받으시고 딱 방에 가가지고 야간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놀았는데 이게 신세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의 논문들을 보면 부모님들, 발달장애인들에 있어서 자립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저녁 시간 넘어가면 집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 그걸 넘어서고 나니까 되게 자유롭다. 근데 여기에 참가한 친구들 지금 저기 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친구 있는데 자기 신세계였다고. 근데 왜 신세계였냐고 물었더니 엄마한테서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들이 자기 경험들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지점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근데 요거는 사실은 친구들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나올까요? 네,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 요거를 하고 났더니 친구들이 자기 주장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자주입니다. 월간 자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관한 팀장님 저기 우리 그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달에는 여기 구청에서 했었는데 여하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게 하는 부분들 네,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이게 소리가 나올까요? 네, 소리 나와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좀 잘 넘겨가게 할 건가, 경험하게 할 건가, 그 경험들을 지역사회로 확장시킬 건가, 그리고 당당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친구들하고 포토보이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잘 표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사진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계단 찍어오고 경사로 찍어온 친구 같은 경우에 막 이야기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잘하는 친구들 이야기도 있고 힘든 친구들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그럴 수 있는 경험들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또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망을 맺어가는 부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